쌍용차 파산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쌍용차도 최근에 저희한테 보도 자료부터 취재 요청서에 탄원 자료까지 세세한 것들을 빠짐없이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고요. 상장 폐지가 현실화되면 쌍용차 파산도 진짜 코앞으로 다가오는 거잖아요. 회사가 파산하면 직원들은 강제로 해산이고 쌍용차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노조도 그렇고 쌍용차도 그렇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호응을 못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쌍용차 노조가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한테도 취재 요청이 왔는데 일정이 겹쳐서 가질 못했는데요. 다행히 쌍용차가 친절하게 세부 자료를 모두 보내줬습니다. 이날 노조가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상장 폐지를 막아달라는 겁니다. 쌍용차가 원래 개선 기간이라는 걸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작년 4월 15일부터 올해 4월 14일 딱 1년이었는데 말 그대로 뭔가요? 상장 폐지가 되기 싫으면 이 기간 동안 회사를 빠르게 개선하라 이거였죠. 그게 신차 출시가 됐든 매출 상승이 됐든 모든 개선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4일에 끝났잖아요. 지금 쌍용차 상황은 어떤가요? 개선은커녕 누가 회사를 인수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건데 노조가 이 개선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노조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지금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회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재매각 추진을 회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약 상장 폐지가 되면 이 재매각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고 재매각이 무산되면 협력업체를 포함한 20만 근로자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목내 노조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상장 폐지와 그에 따른 재매각 실패는 쌍용차 파산이라는 끔찍한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상장 유지는 회사 정상화에 있어 절대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매각 절차에도 영향이 간다는 이유였는데요. 쌍용차가 1년 전에 개선 기간을 왜 부여받았는지부터 알아야죠.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건데요. 쌍용차는 당연히 이걸 순순히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쌍용차는 이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냈고 야 그러면 상장 폐지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너네가 증명해봐 이런 명분으로 개선기간 1년을 받은 겁니다. 개선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개선기간 동안은 어쨌든 상장 폐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부담이 덜해야 인수가 더 수월해지고 인수가 수월하게 돼야 쌍용차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노조 차원에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도 어필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제200 등의 신차 출시를 준비하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최종 인수자가 나타나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부분이 있다면 풀어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한 게 인수자 조건이었는데요. 자금과 기술력을 갖춘 후보를 언급했습니다. 자금이 튼튼한 기업이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놓인 여건은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실 뭐 이게 노조라는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렇지 충분히 정당한 행위죠. 이건 보시는 분들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노동자들이 모인 조합이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왜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걸까요? 이 대목에서 정색을 좀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5글자면 충분합니다. 왜 이제 와서? 지금 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닌가요? 쌍용차한테 그간 기회가 하나도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쌍용차한테는 사실상 개선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상하이차에 인수된 이후에 버림받고 마인드라한테 인수된 이후에 다시 버림을 받을 때까지 대체 뭘 했냐 이거죠. 마인드라한테 인수된 이후에 나온 신차가 뭔가요? 렉스턴이 풀체인지 됐고 티볼리가 탄생했고 크런더가 풀체인지 됐죠. 이 중에서 아쉬움이 없었던 차가 하나라도 있었냐 이겁니다. 렉스턴부터 볼까요? 사실 렉스턴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죠. 페이스리프트 됐을 때의 디자인을 처음부터 들고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약 렉스턴이 지금의 디자인으로 처음부터 출시됐다면 티볼리도 디자인으로 욕을 먹진 않았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회를 하나 놓쳤고요. 두 번째는 파워트레인이죠. 렉스턴은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체어맨도 단종된 마당에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 2.2 디젤 하나밖에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수요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렇게 따지면 쌍용차한테 지프 코란도는 왜 부활시키래요? 상징성입니다. 말 그대로 상징성이라고요. 펠리세이드도 2.2 디젤이 주력인데 왜 욕을 안 먹겠어요? V6 가솔린이라는 선택지가 있기라도 하잖아요. 적어도 브랜드를 대표하는 모델이었다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선택지 정도는 만들어줬어야죠. 여기에 디자인도 지금 정도로는 나와줬어야 하고요. 티볼리는 어땠나요? 티볼리가 잘 나간다고 쌍용차가 너무 안일하진 않았나요? 티볼리가 잘 나간다 싶었으면 빠르게 인기를 이어갈 생각을 했어야죠. 티볼리 잘 나가는 거 보고 현대차가 가만히 있을 회사도 아니잖아요. 아니나 달라요. 잘 나간다 싶으니까 바로 코나를 출시해버렸죠. 기아는 스토닉으로 간보다가 셀토스로 크게 한 방 먹였고요. 티볼리는 이때부터 추락이었죠. 파워트레인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야. 이러면 티블리를 살 이유가 있나요? 코란도는 또 어땠나요? 사실 코란도는 이름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코란도 대신 그랜드 티블리라든지 아예 새로운 모델명으로 내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 팔리고 있는 코란도가 코란도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온 차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차가 그랜저를 갑자기 단종시키고 새로운 경차를 출시했는데 이 차에 그랜저라는 이름을 붙인 거랑 똑같은 겁니다. 성향도 전혀 맞지 않고 추구하는 방향도 전혀 다른 차한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붙여버렸고 이게 실망으로 이어진 겁니다. 쌍용차 내부적으로는 티블리 신화를 이어가보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물론 이 생각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도 맞는 차이나 붙여야죠. 이름만 문제였나요? 그냥 이름을 떼고 봐도 투살이나 스포티지보다 나은 게 있었냐 이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동안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었던 게 맞는지, 만약에 조사를 했다면 자신들이 내놓은 상품에 얼마나 적절하게 반영했는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장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리고 회사를 잘 운영해왔다면 어떤 차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불필요한지는 충분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쌍용차가 진짜 시장에 관심이 있는 회사였다면 불과 2-3년 전에 좋았던 여론을 어떻게 끌어올지도 고민했겠죠. 지금은 쌍용차가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1년에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댓글 자주 보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쌍용차를 응원하는 여론이 훨씬 많았다는 걸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현대차가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 선택지가 많은 건 좋은 겁니다. 부디 현대차를 무찔러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때는 쌍용차가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인드라가 먹튀한다고 욕을 먹었습니다. 왜 이 여론이 무너졌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시장 조사가 제대로 됐고 이 조사 결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리고 이 결과를 자동차에 그대로 녹여낼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었다면 엑선이 그렇게 나왔을까요? 티블리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뒀을까요? 코란도가 꼭 그렇게 나왔어야만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세 번째는 쌍용차는 그동안 대체 뭘 했냐는 겁니다. 오늘은 노조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 그동안 인수 예정자들이 갖춰야 할 조건, 계획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쌍용차는 뭘 했을까요? 지금 여론이 쌍용차 쪽으로 기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에 있죠. 자, 일단 모든 상황을 제쳐두고 마인드라가 쌍용차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매각 절차가 진행될 동안 쌍용차는 뭘 했는지 생각해볼까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죠. 자동차 회사잖아요. 자동차 회사면 신차 계획이라든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같은 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어필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벌써 몇 년째인가요? 대우차부터 시작해서 상하이차, 마인드라, 이제는 또 다른 주인을 찾고 있는데 그동안 자체 개발한 게 하나라도 있냐 이거죠. 파워트레인, 차체, 아니면 전기차 관련 기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다 치자고요. 최근 1년 동안 개선 기간이었잖아요. 이때부터라도 쌍용차 내부에서 뭔가 그럴듯한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쌍용차가 내놓은 계획이 뭔가요? J200이랑 KR10이 전부고 그 와중에 실물로 나온 건 J200 하나뿐이죠. 그런데 이 차도 글쎄요, 확신할 만큼 자신 있는 차가 맞나요? 제가 만약 쌍용차 관계자였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앞으로 어떤 회사가 될 거고 여기에는 어떤 계획이 있고 어떤 자본과 무기를 활용할 수 있고 이게 어떠한 인수자와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이런 걸 어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건드릴 수 있는 건 너무 많습니다. 이미 비아디랑 쌍용차는 협력 관계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전제로 깔고 앞으로 어떤 전기차를 어떻게 만들 건지, 예상 점유율은 어느 정도고 이 점유율 달성을 위해 개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노조와의 생산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전기차로만 부족하다면 충전 기술력과 관련된 건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미래 산업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 될 건지 이 정도는 나왔어야죠. 그렇게 늦었다고 욕먹는 일본차 회사들도 2030년 장기 계획을 빠르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도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중국 회사보다도 계획이 부실하면 어떡하나요? 인수 예정자들이 그렇다고 자동차 전문 기업들도 아닌데 이 정도는 리드를 해줘야죠. 지금 쌍용 상거래 채권단이 새 정부 보고 운영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없고 지금까지 있었던 기회를 모두 놓친 회사한테 정부가 순순히 손을 들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죄다 개인 플레이를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쌍용차 따로, 쌍용차 노조 따로, 쌍용차 채권단 따로, 인수 예정자 따로 이렇게 움직여서는 답이 절대로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존에 있었던 기회들을 모두 놓친 과거들도 충분히 반성해야 하고요. 제대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부터 제대로 잡고 움직여줬으면 합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모든 전력을 다해도 모자라다는 걸 계속해서 인지해야 하는 것도 필수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